안녕하세요. 제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이유가 여자친구한테 문자가 올까봐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 노트를 프린트아웃을 안 하고 그냥 전화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 기다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테드 이 프레젠테이션을 집에서 몇 번이나 연습을 해봤거든요. 영어로 하면 꼭 18분에 맞는데 한국말로 하면 꼭 27분에서 30분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한국말이 좀 딸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좀 엉뚱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발음이 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 이제 6년째를 들어가고 있어요. 2006년도에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전에 생물학하고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그 분야에서 뭐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1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어렸을 때 떠났던 나라 또 한국어를 조금 더 배우면서 1년 있다가 다시 대학원을 가자 그랬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6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영어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송계에서 5년 동안 계속 일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뉴스도 진행해보고 하면서 한국에서 영어를 하고 한국에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과 또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게 너무 많아요. 최근 제가 남극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게 됐어요. 올해 12월달 방송 예정으로 나오는 다큐멘터리인데요. 보시다시피 남극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던 그 남극이에요. 가보니까 얼음, 엄청난 눈, 물, 돌, 펭귄들 엄청나게 거대한 상황이고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한국말로는요. 말이 딸려서. 근데 이제 저 남극에 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자면요. 남극은 우리가 이제 남미 밑으로 통해서 남미를 통해서 남극을 가게 되는데 이 A점이 있는 이 핀이 있는 곳은 우리 세종기지가 있는 킹 조지 섬이라고 합니다. 이게 남극 반도의 끝인데 많은 나라의 남극 기지가 이 남극 반도 끝에 킹 조지 섬 지역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날씨가 좀 견딜만 하고 좀 살기가 좀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뭐 남극 간다고 제가 남극 갔다 왔어요. 그러면 막 남극 한 가운데 간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생태계를 찍으러 갔기 때문에 남극 한 가운데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눈하고 얼음밖에 없어요. 생태계가 제일 많은 데가 이 남극 반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극 반도 지역을 맡은 팀이에요. 우리 다큐멘터리 팀이 한 4-5 팀이 있는데 저희 팀은 남극 해안, 그다음에 남극 반도를 촬영하는 책임을 맡은 팀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남극을 가기 위해서 미국으로서 남미를 와가지고 남미에서 포클랜드 섬으로 가요. 포클랜드 섬은 1980 몇 년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땅싸움으로 전쟁을 해서 이제 영국 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포클랜드에서부터 쭉 이 남극 지역에 있는 섬들이 다 영국 땅이에요. 그래서 포클랜드에서 배를 들여서 첫 번째 출장은 사우스 조지아 아일랜드라고 세계에서 바다새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안 살고요. 지금 영국 영부인들이 한 1년 내내 한 12명 정도 있고요. 제주도보다 훨씬 더 큰 섬이죠. 그쪽 섬으로 먼저 출장을 하고 두 번째 출장이 이제 남극 반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기지 있는 데를 지나서 남극 반도로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래를 쫓아다니고 범고래, 펭귄들, 바다표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촬영하게 됐습니다. 남극에서 저희가 뭐를 찾냐고요? 펭귄들하고 뒹굴면서 놀고요. 이 뒤에 있는 펭귄들은 매크로니 펭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래의 입냄새가 어떤지 한번 맡아봤어요. 여러분들 고래 입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무슨 맛이 아니라 무슨 냄새가 있어요? 새우 냄새입니다. 새우 냄새. 고래들이 새우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크릴이라고 하죠. 새우깡 냄새 똑같이. 새우깡이 그 크릴을 많이 써요. 그래서 새우깡 냄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제가 지켜봤습니다. 저 위에 있는 펭귄은 젠투 펭귄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년을 날 때 꼭 2마리씩 나요. 그래서 2마리씩 나는데 꼭 한 마리가 자기 동생이나 형보다 더 커요. 맨날 밥을 뺏어 먹었어.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젠츠 펭귄이 먹이를 주러 엄마가 바다에 갔다가 다시 오면 새끼들이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막 새끼들한테 쫓겨요, 엄마가 미리. 그럼 왜 쫓기냐 하면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 구별하려고. 뭐냐면 모든 새끼들이 어른이 오면 밥 먹고 싶어가지고 다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막 쫓아서 한 5분 동안 막 운동장처럼 막 뛰어다녀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 붙어있는 애가 자기 새끼예요. 걔한테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물개 새끼고요. 뭐든지 새끼들은 참 귀엽더라고요. 가보니까 동물들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생명이 태어나는 걸 봤으면 저도 생명이 죽는 걸 봤습니다. 혹등고래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을 제가 참 운이 좋게 그걸 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혹등고래가 어디가 좀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해변가로 올라왔어요. 한 번은 저희가 구출해줬거든요. 배를 갖다가 꼬리에 끌어가지고 다시 바다로 끌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한 2바퀴 돌더니 다시 해변가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죽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기다려보고 지켜봤더니 계속 숨은 쉬잖아요. 고래 숨은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좀 한 몇 시간 있으니까 갑자기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몸부림을 한 12번씩 꼬리를 치다가 마지막 꼬리 움직임이 탁 끝나고 계속 저 지켜봤어요. 숨을 쉬는가.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참 운 좋게 봤고 또 찍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나오는 작품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에 비교해서 얼마나 작고 진짜 영어로는 insignificant 한 존재인지 제가 또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면서 인간이 최고니까 우리는 자연을 막 건드리면서 우리가 살기 편하게 만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남부에 가면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자연이 우리한테 협조를 안 주면 촬영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장비와 카메라에서 시네플렉스 하는 카메라는 5억짜리 카메라예요. 헬리콥터와 비행기에서 가는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도 눈 오면 못 돌리는 거예요. 자연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가 자연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갈색하고 흰색, 까만색 하는 게 다 돌멩이 같잖아요. 그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게 다 펭귄 한 마리입니다. 이 펭귄이 지금 여기서는 사우스 조지아 아일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베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한 군데에 펭귄 10만 마리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 까무잡잡한 돌멩이들은 어른 펭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갈색 색깔 돌멩이들은 새끼 펭귄이라고 합니다. 그 새끼 큰 킹 펭귄은 아직 그 갈색 새끼 털을 잃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언덕에 올라가는 그 순간 끝까지 올라가서 쫙 내려보면 진짜 눈끝까지가 펭귄이고 소리가 엄청나요. 100만 마리의 펭귄의 우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 100만 마리의 펭귄의 똥 냄새를 맡아보세요. 고약해요. 근데 아무튼 자연의 거대함을 저는 느껴봤고요. 또 자연의 잔인함을 봤습니다. 이거는 바다 표범이 새끼 턱근 펭귄을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펭귄이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는 물에 잠수를 못하고 위에 오리처럼 동동동동 떠요. 근데 너무나 새끼들이 많이 있고 풍부하니까 이 바다 표범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배고픈데 툭툭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게, 와, 펭귄도 팔자가 있구나. 팔자 있는 펭귄이 있고 팔자 없는 펭귄이 있구나. 와, 팔자가 없는 펭귄이었어요. 그리고 몇 천년, 몇 만년에 된 빙하도 무너지는 모습을 봤고요. 또 그 빙하도 건져봤습니다. 저 물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분당시에서도 절대로 먹지 못하는, 마시지 못하는 그런 그 깨끗함이 있는 얼음덩어리죠. 얼음덩어리 안에 물이 있고 또 몇 만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남극 땅을 밟은 그 날의 기념을 한 사진입니다. 우리 촬영팀 전체적으로 다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찍는 그 동물들은 물에서 많이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남극 땅 밟을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남극 땅을 아무리 밟고 싶어도 우리 선장 아저씨가 그 지역을 잘 아셔가지고 배가 접근할 수 있는 땅이 있고, 또 파도가 너무 거치면 안 되는 걸 다 그걸 아셔가지고 하루는 그냥 딴 걸 촬영하러 가는데 너네들 남극 땅 한번 밟아볼래?
예, 밟고 싶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잠깐 들릴게.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옆을 좀 붙이는 것처럼 배를 슉 부정이 땀을 타가지고 빨리 남극가로 밟고 와. 그래가지고 가서 사진 찍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에는, 눈, 얼음, 돌, 물, 바닷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뒤에 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건 흙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건 펭귄 똥입니다. 예, 엄청난 펭귄 똥이에요. 그걸 한번 밟으면 무릎까지 확 들어가요. 예, 진흙탕처럼. 펭귄 똥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새우깡 냄새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빙하로 제가 무엇을 했냐면요.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진짜 20년 된 스카치를 3만 년 된 아이스를 넣고 마셔본 적 있으세요?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남극에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거의 3개월 생활을 했거든요. 배에서 타면서 배에서 다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진짜 살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프리-에이즈 비디오 본 것처럼 제가 3살짜리가 다시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걸 보는 게 제가 처음으로 보고 처음으로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저 절대로 10시 전에는 일어나는 사람 아니거든요. 남극 가서는 5시 반, 해 뜰 때 같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왜? 너무 그 다음날 무엇을 볼까가 너무나 기대가 돼서 그런 행복함. 그런데 이제 오는 길에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다시 가서 사회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이 행복과 이 열정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방송을 하고 뭐 진행을 하고 아나운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멋진 직업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 동기들이 2명 지금 와 있는데 방송계의 동기들 와 있는데 방송을 제가 많이 했을 때는 뭐 4-5개 프로그램 많은 방송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 정도 하면 돈은 좀 벌어요. 그런데 절대로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맨날 얼굴에 피곤이었고 몸은 축 처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맨날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왜 이 짓을 다른 사람들은 멋있게 볼 수 있어도 내 자신의 행복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행복함, 이 남극에서 찾았던 이 행복함을 내가 한국에 와서 다시 일을 할 때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일 큰 질문들이 이 질문이었어요. What are my dreams and passions? 나의 꿈과 나의 열정이 진짜 무엇인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우리가 happiness in the city가 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 그 행복함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열정을 아직 못 찾았어요. 저는 저의 꿈을 아직 못 이룬 사람이고 꿈이 아직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꿈을 찾으러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또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 롤모델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끄는 삶의 스타일을 지금부터 남극 갔다 와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 생각 중에 제가 남극 갔다 와서 3월달에 다시 갔다 왔는데 4월달에 그 방송국하고 계약이 끝나고 저는 3개월, 4개월 동안 백수, 지금도 백수예요. 저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방송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왜 전에 내가 싫어했던 거, 나한테 만족이 안 온 일을 돈 때문에, 돈이라는 일 때문에 내가 왜 다시 들어가야 되나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한번 찬스를 하자 해가지고 뭐 열정을 찾고 내 꿈을 찾고 오면 돈은 들어오겠지. 이런 걸 믿고 그냥 백수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백수라고 하는 게 앞에 박수 치려고 했어요. 근데 저 혼자만 박수 칠까봐 겁나가지고 박수를 안 쳤거든요. 근데 백수라는 생활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백수라는 생활을 만약에 우리가 잘 이용하고 또 나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 백수의 시간을 철저히 사용하면 백수라는 시간이 일자리 방송 4-5개 방송국 3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수라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백수라는 시간을 싫어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백수 시간에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우리 꿈과 열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다 한 사람도 없이 똑같이
신이 지어주는 어떤 면의 그 툴들이 있죠. 첫 번째는 strength, 육체적인 힘. 두 번째는 economic power, 경제적인 힘. 세 번째는 knowledge,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과학적인 그래프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심심해가지고 엑셀에다가 넘버 넣고 그래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 이거는 육체적인 힘이에요. 4살 해가지고, 0살부터 60살까지 해가지고, 제 생각에 제가 한 20살 정도에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몸이 좀 좋으니까, 20살 정도에 제가 이 육체적인 힘의 피크를 받고, 그 피크가 한 32살쯤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0살이 가까워지면 조금씩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에코노믹 경제적인 힘. 저의 example은 경제적인 힘은 미국에서 컸으니까 16살 때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15살부터. 그래서 거기서 조금 돈 벌었어요. 그래서 한 35%, 한 4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학교 시절 때는 뭐 바텐더하고 웨이터하고 다양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원어민 교사로 가서 돈 벌기 시작하고 방송계에 들어가서 돈 벌고 이제 뭐 영어 강사하고 뭐 이런 거 해서 돈을 벌어서 제 생각에 한 35살에 제 경제적인 피크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올라가면서 더 좋죠. 그렇죠? 근데 뭐 대충 그냥 평균적으로 제가 한번 뽑아본 겁니다. 그리고 지식은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가 크면서 점점 많은 것을 배워지고 학교에 가서 배우고 부모님한테 배우고 또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는 우리가 나이를 더 먹으면서 전체적인 패턴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툴들은 더 강해지고 있고 더 세지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제 꿈을 생각해 봤어요. 제 꿈을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왜 그럴까요? 처음에 4살 때 저는 우주에 가고 싶었어요. 5살 때 암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6살 때 내가 뭐 되고 싶었지? 6살 때 올림픽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8살 때는 한국계에 처음으로 들어간 NBA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16살 됐어요. 조금 내렸어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않고 올림픽 촬영만 하고 싶다. 그러다가 육상팀에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 내가 별로 잘 안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장학금만 따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꿈이 내려가고 끝에 가서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자. 이게 꿈이 될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자면 꿈이 점점 내려가는데 다른 거는 그 꿈을 이룰 수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꿈은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어떻게 바꾸냐? 이 패턴을 바꾼 사람들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바로 그분들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근데 그분들을 제가 잘 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의 TEDx 분당의 테마하고 너무나 맞는 거예요. Challenge, Courage, Charity. 그리고 제가 C를 시작하는 단어 2개 더 포함했습니다. Creativity, 그리고 Non-conformist. Non-conformist는 제가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Non-conformist, 근데 솔직히 말해서 N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그냥 C로 쳐주세요. 이런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제가 찾고 그 사람들이 제 롤모델이 됐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롬 폰세. 제롬 폰세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저희 선장 아저씨였습니다. 저희 다큐멘터리 팀이 저희 목숨을 다 이 사람 손에 맡겼어요. 우리가 남부에 가 있었을 때 다른 배 한 척은 폭풍에 빠져가지고 없어졌어요. 그 배에 7명인가 8명 완전히 그냥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의 지식과 이 아저씨의 경험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했고 이 아저씨가 어느 동물이 어디에 숨어있고 어느 동물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제롬 폰셋이 있었고 두 번째는 톰 베츠, 우리 수중 카메라 감독님. 미국에서 사실 세계적인 카메라맨이고 세 번째로는 벤 사우터. 꿈의 직업 캠페인 2009년도 퀸즐랜드 관광청에서 운영했던 그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마케팅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아보시면 벤 사우터하고 퀸즐랜드, 투리즘 퀸즐랜드하고 The Best Job in the World 캠페인이 그 교과서 안에 있을 거예요. 그
그렇게 폭발적이고 세계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끌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끄는 방식이 어떻게 나한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에 맞춰줘야죠. 저한테 어떻게 행복을 가져줄 수 있는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벌써 시간 벌써 넘었잖아요. 첫 번째는 제롬 판셋. 제롬 판셋은, 여기 미디어가 하나가 안 올라갔네요. 제롬 판셋은, 남극 세일링의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40년 동안 남극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 있는 과학자들보다, 그쪽에 있는 정부의 관계자들보다 남극 지역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어느 방송국이든지 어느 다큐멘터리를, 남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으면 꼭 조롬을 연락해요. 조롬이 가이드 해달라고. BBC의 Life in the Freezer, BBC의 Life, BBC의 Human Planet. BBC가 우리 방송계에서 다큐멘터리의 벤치마킹이거든요. 그 BBC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다 가이드했던 사람이에요, 조롬이. 20몇 년 동안 계속. 거기서 남극에서 자기 배 타고 놀고 있던 거는 40년이 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전설이냐면 이 아저씨가 70년도에 자기 가족들과 와이프를 다 실어가지고 남극과 세계를 일주하면서 돌아다니는 배를 디자인했어요. 그게 데이미엔2예요. 이 데이미엔2가 너무나 잘 만든 배에서 데이미엔2 타입 오브 보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일링계에 좀 아시는 분은 우리는 데이미엔2 클래스야. 그러면 그 아저씨가 처음으로 디자인한 그 똑같은 디자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또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서 30대가 데이미엔2 타입 보트가 30대가 지금 북극과 남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개인 요트로요. 그리고 이 요트가 1978년도에서 79년대 처음으로 남극에서 겨울을 보낸 데예요.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이 데이미엔2보다 더 남쪽으로 가서 겨울을 보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전설이에요. 자, 그리고 톰 베츠는 여러분 에미 어워드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텔레비전 제작진한테 주는 대상이에요. 어카데미 어워드는 영화고 에미 어워드는 TV예요. 에미 어워드를 2개 가지고 있는 수중 카메라맨이고 스페셜라이제이션은 고래들, 돌고래에서부터 혹동고래 모든 종류의 고래들을 제일 잘 찍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고 보통 아무 환경 다큐멘터리, 네이처 다큐멘터리에서 고래가 나온다 하면 그 뒤로 가가지고 크레딧을 보면 톰 베츠 이름이 거의 붙어있을 거예요. 90%.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벤 사우터. 벤 사우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트 오브 더 월드, 한국에서는 꿈의 직업이라는 캠페인에서 우승한 사람이죠. 저를 물리치고 저와 또 세계 34,000명이 넘는 응모자를 물리치고 그 일은 뭐였냐면 퀸슬랜드 주를 여행하면서 블로그를 하고 홍보를 하고 비디오를 만들고 6개월 동안 그리고 한국 돈 1억 5천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6개월. 근데 그 계약이 끝나고 또 지금까지 계속 퀸슬랜드 관광청 세계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요즘 바로 저번 주인가 며칠 전에 또 아주 큰 프로젝트, 큰 꿈을 또 이룬 사람이에요. 그 꿈을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처음으로는 이제 이 제롬 판셋이 우리 이 테덱스 분당에 있는 테마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첫 번째로는 courage입니다. 제롬 판셋이 제가 아까 전에 전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설이라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들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제롬 판셋이 유명해진 이유는 영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영어 울증 있고 막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1969년 GPS, 위성,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없는 시절에 자기 제일 친한 친구 제럴드 자니 촌하고 나무배를 만들었어요. 10m짜리 나무배를. 그래서 그 배를 갖고 그 배가 스몰 요트 클래스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피츠버그를 갔어요. 스피츠버그는 어디냐면 그 북극권을 넘어 있는 섬이고 또 그 똑같은 여행에 아마존 강을 들어갔다가 남극 반도를 갔다가 남극권을 넘어서 내려와서 갔다가 5년 동안 세계 일주를 했어요. 세계 일주 5년 동안 하고 난 뒤에
나이트, 우리 나이트흐드라고 하잖아요. 영국에서는. 근데 프랑스에서는 나이트흐드가 아닌데 뭐 불어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나이트흐드를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 5년 동안 이 두 남자가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세계 일주하면서 찾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열정을 또 찾았어요. 이 5년 동안 20살밖에 안 됐어요. 돈 한 푼도 안 가고 시작했대요. 프랑스에서 떠났을 때는 런던에 들려서 나침반 살던 하나 갖고 갔고 몇 불을 갖고 왔대요. 300불인가 준비해가지고 갖고 다음에는 뭐 가면서 일하고 가면서 벌자 해가지고 그냥 도전 마인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년 끝나면 자기 와이프를 찾게 됐고 두 명 다. 또 자기의 열정을 찾게 됐고 저런 아저씨의 열정은 무엇이었냐면 남극바다가 열정이었어요. 남극을 너무 사랑했고 남극바다에서 평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저런 아저씨는 이 자기네들의 5년 동안 이야기를 책으로 썼고 그 책으로 시작해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저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저씨가 또 제가 크리에이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크리에이티비티 어떻게 보여주나 저희가 배를 탔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뭐 먹었어요? 저희 라면도 많이 끓여 먹었지만 사슴, 노루고기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노루고기. 근데 남극에는 원래 노루가 없거든요. 사슴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됐냐면 1800 몇 년에 그 사우스골드 섬이 원래 고래 잡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부터 고래 잡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노르웨이에서 루돌프를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몇십만 마리, 많이 아니죠. 그냥 뭐 몇백 마리 되겠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벌써 몇천 마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사우스골드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근데 아저씨가 포클랜드 근처에 섬이 30개가 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슴을 사우스골드에서부터 860km 배를 타고 사슴 40마리를 배를 태워가지고 5일 동안 두 차례로 자기 섬에다 갖다 놨어요. 그 40마리가 200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심심하고 배고플 때 가가지고 사슴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배에 냉동칸에 꽉꽉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것도 크리에이티비티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우리 사우스골드 첫 번째 출장 갔다가 다시 오는데 한 12시간 배를 타고 이제 가다 한가운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엔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엔진이 그냥 멈췄어요. 근데 뭐 엔진이 가끔씩 배가 좀 옛날 배니까 좀 멈춰 뭐 아저씨가 알아서 고치겠지. 근데 한 2시간 있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3시간 있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아저씨가 막 몸짝이 막 빨라지면서 막 배를 뒤지고 시작하는데 뭘 뒤지냐면 옛날에 자기가 뭐 몇십 년 동안 안 봤던 그 엔진 매뉴얼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피디님은 막 어떻게 우리 뭐지 위성 전화기로 정부한테 전화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요. 8시간이 지나가고 10시간이 지나가고 11시간이 지나가고 12시간이 됐어요. 엔진 소리가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통 속도로 계속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저씨가 이제 자기 배가 고장나는 좀 성격이 좀 이렇게 고지서 계셔가지고 그때는 못 물어보고 끝내가지고 저런 배 그거 어떻게 고쳤냐? 너네들이 라면 먹으려고 갖고 온 나무젓가락이겠지? 나무젓가락으로 엔진을 고쳤어. 그래서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데 파이프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막아줄 게 없었던 거예요. 배에서. 그런데 나무젓가락은 나무니까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불어나는 것을 그 파이프에 나무젓가락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딱 들어가가지고 불어나니까 그 구멍을 막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그 나무젓가락으로 고친 배로 4일 동안 다시 포클랜드에 들어왔어요. 나무젓가락이 만약에 없었더라도 뭐 돈 세워가지고 한 2주 걸려가지고 올 수는 있겠죠. 근데 배 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 갔을 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저씨는 non-conformist입니다. 어떻게 non-conformist냐? 첫 번째로 아저씨 굉장히 부자세요. 섬이, 내가 아저씨 섬 몇 개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30개? 뭐 30개 좀 넘을 거야. 이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계에 온 방송국이 다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오는데 돈을 꽤 버시겠죠. 그런데 머리와 옷차림은 딱 이거예요. 아저씨가 양복이 없으세요. 청바지도
제가 3개월 동안 아저씨라고 했는데 청바지 단추 없는 청바지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아저씨는 내가 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에서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 땅이 많다, 집이 많다 이런 것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진짜 행복하게 살고 진짜 열정 있는 일을 하고 아저씨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버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니세요? 그랬더니 나는 뭐 돈 이런 거 가질 필요 없고 내가 제일 행복한 게 무엇인지 보여줄게. 그 사진을 주셨는데 좀 잔인해가지고 제가 안 올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저씨가 그 자기 양도 한 300마리가 있어요 집에. 양고기 처리해놓고 사슴고기 처리해놓고 그걸 이렇게 줄줄 매달아 놓는 다른 미트 창고실이 있어요 집에. 근데 그 창고실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진을 보면 난 제일 행복해. 왜? 내 땅에서 내가 키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그 고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게 난 너무나 행복해. 그게 이 사진을 보면 나는 부자라고 느껴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때 딱 불이 들어왔어요. 나는 맨날 계산이 내가 언제 한 달에 한 4천 정도 벌어가지고 1년 월급이 얼마 되고 이런 것만 계산하고 집을 어디서 사고 차는 뭘 사고 싶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아저씨 진짜 부자인 아저씨한테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제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탐데스입니다. 탐데스는 용기, courage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대학교 때 돌고래 스피치를 연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돌고래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돌고래 시작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대요. 나는 생물학으로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생물학 돌고래 연구하는 시대에 한 번은 카메라맨이 왔는데 그 카메라맨하고 말을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커리어를 바꿨대요. 나는 카메라만이 되겠다고. 카메라맨을 하면 이렇게 연구인들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너무 긴 시간에 일을 안 해도 되고 나는 과학을 안 해도 되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야생동물하고 같이 일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딱 맞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공부했던 것에서 그냥 쉽게 딱 갈아타는 것도 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카메라맨 노릇을 시작했을 때는 첫 번째 한 몇 년은 별로 돈을 안 벌었대요. 엄마 아빠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쓰고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내서 카메라를 썼는데 자기가 진짜 언제 프로페셔널 카메라맨이다 라는 것을 느꼈냐면 은행에 가서 엄청난 금액을 대출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게 너의 터닝포인트냐고. 그랬더니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열정에 대한 심각함이 있다. 난 이건 꼭 해내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대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출을 했으니까 이제 이자 나가고 하니까 꼭 살아남아야 될 헝그리 멘탈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무엇을 성공하게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해도 이게 너의 정직한 열정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조건 도전적으로 다이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커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non-conformity. 저희가 남들 갔다 오자마자 그 다음날 그 사람은 미국 가가지고 이 배를 샀어요. 가족 배를 샀는데 이 배 이름이 Ambler이에요. Ambler.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와이프하고 애 셋이 있어요. 딸 둘, 아들 하나. 근데 맨날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애들 너무 커지기 전에 아주 멋진 가족여행 한번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좀 가르쳐주자고. 근데 큰애가 벌써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야, 아내한테 우리 큰애가 지금 1살, 2살만 더 먹어도 엄마 아빠하고 놀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하고 말도 안 할 것 같다. 때는 지금이다. 해가지고 또 큰 대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돈을 써서 배를 사고 아이들 학교에서 6주 동안 먼저 뺐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아이들 학교에서 6주 먼저 빼는 거. 6주 먼저 빼가지고 플로리다에서부터 미국 동부 해안을 1시간에 15km로 계속 배에서 쭉 올라가서 3개월 동안 여행을 했대요. 근데 이 여행하는 도중에 아이들
아이들도 자기의 자신감도 생기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할 것도 배우고 또 자기도 가족을 이끄는 가족의 인생 삶이 매달려 있는 선장으로서 또 다른 것을 깨달게 됐대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고 아이들한테도 평생 남을 기억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언제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생물학을 배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저렇게 밧줄 로프에서 점프를 하면서 자기의 뭐 한계 도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모습이 좀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한국 부모들도 약간 무조건 시험 점수가 높아야 되고 서울대, 고대, 뭐 연대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골이 아니고 더 well-rounded person, 더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아이들을 좀 키우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방식을 생각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맨날 밤 11시 반에 학원에서 책가방 메고 어깨 축쳐져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전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한국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 사우퍼입니다. 벤 사우퍼는 챌린지하고 체리티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꿈의 직업을 이기기 전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를 12개월에 일주를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일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12개월 안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맥 5개를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메르탄 5개를 뛰었어요. 1년에 메르탄 1개 뛰는 것도 큰 챌린지인데 이 사람은 12개월 안에 그걸 다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비자 처리해야 되고 메라톤 스케줄 맞춰야 되고 또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라톤은 그냥 놀다가 뛰면 안 되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아프리카에서요. 그래서 이 추억을 자기가 만들어서 뒤에는 부엌 넣고 잠은 추억 지붕에다가 텐트 쳐가지고 자고 하면서 아프리카를 일주했어요. 저는 그 경험이 저를 물리치는 뭐라고 할까 시크릿 웨폰 하나 아니었나. 왜냐면 저도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꿈의 직업 캠페인에서. 근데 끝에서는 랜스하우스로 이기게 됐어요. 저는 이 경험이 그 사람한테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일이 되잖아요. 계속 여행하면서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또 뭐를 했냐면 체리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끝에 가서는 그 돈을 다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체리티 야 너가 메라톤 5개 뜨면 나는 얼마 주겠다. 너가 산 몇 개 올라가면 나는 얼마 주겠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고를 다 이루고 꿈을 다 이루고 끝에 가서 그 돈을 모은 돈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지금 12일에 끝마친 일인데요. 호주의 산호초 시스템 있죠. The Great Barrier Reef. 호주에서 제일 큰 산호초 시스템을 1600km를 이 카약을 타고 일주를 했어요. 일주를 하면서 그 산호초 시스템의 환경 그 다음에 야생 동물들 그런 것들의 awareness 의식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지금 이 바다와 이 산호초의 환경을 보호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그런 지식을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그런 일을 끝마쳤어요. 3개월 동안 하얀을 타고 1600km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롤모델로 받고 또 깨닫는 게 있어요. 꿈은 바뀌어요. 제가 옛날에는 의사 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이 제가 8살쯤은 아니고 한 6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의 가운데 있는 형님 지금 막 늦게 들어왔거든요. 저기. 저하고 제일 친한 사촌 형이에요. 분당에 살고요. 근데 형님하고 저가 이때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름까지 지고 맨날 같이 놀 때 막 주보 만들고 막 그랬어요.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형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전 절대로 지금 목사 아니에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계속해서 꾸어나가냐 그게 우리의 챌린지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행복함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이때까지 말씀해준 그 선장 아저씨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이메일 뭐라고 했냐면 제가 번역을 하면 조나단, 제 영어 이름이 조나단이거든요. 조나단, 야, 이 늙은이가 또 일 저질렀다. 이러고 이메일 패딩 거예요. 이 배를 타셨어요. 연세가 지금 67세가 넘으시거든요.
이 배는 146톤짜리예요. 저희가 남극 갔던 배는 65톤짜리예요. 두 배, 거의 3배가 되는 배를 지금 사셔가지고 영국에서 지금 두 달 걸려가지고 포클랜드를 갖고 내려오셨어요. 이 배로 67세에 더 큰 모험과 더 큰 어드벤처를 남극에서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배를 장만하셨대요. 내가 그래서 아저씨 나이 드는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 성격은 원래 한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못 참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서 내가 어떤 누나한테 결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야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그냥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결혼 안 했는데 몰라요. 근데 아저씨가 딱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해도 후회할 수가 있고 안 해도 후회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게 훨씬 낫다. 그게 아저씨의 그 멘탈리티예요. 그래서 하신 거고. 턴의 새로운 도전은 또 뭐냐? schoolyardfilms.org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이건 어떤 회사이냐면요. 환경적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미국의 학생들을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프로덕션 회사예요. 환경적 다큐멘터리. 애들한테 생물학을 더 가르쳐 줄 수 있게, 더 접근하기 쉽게. 그리고 또 약간 또 재밌는 부분은 그 프로그램의 호스트가 탐의 첫째 딸이에요. 비비베스. 그래서 딸과 아빠가 같이 일하면서 체리티죠. 이거는 또 우리 팀의 체리티에 포함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저하고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어떻게 갖고 들어올까 연구하고 있고 만약에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싶으시면 저희 연결드릴게요. 이게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고 주는 거예요. 모든 학교에, 미국의 모든 학교에 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벤스 유 주임은 뭐냐? 벤은 이제 대학이 끝났어요. 퀸즐랜드 관광청하고 이 베스트 엑스피디션 그 산호초 1600km 가는 게 마지막 큰 뭐라고 할까 허라였어요. 영어로 하자면.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뭘 차리고 있냐면 프로덕션 컴퍼니를 차리고 있대요. 자기가 여행하면서 찍었던 비디오, 사진들 또 앞으로 할 여행들을 잘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계에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하면서 그런 프로덕션 컴퍼니를 지금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새로운 꿈이 또 뭘까요? 저의 새로운 꿈은 이 빌딩입니다. 지금 저번 주에 공사 들어갔어요. 저도 턴의 용감함을 좀 따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이빨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차리고 싶었던 식당을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빌딩이 끝에 가서는 뭐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십자가는 뭐 교회를 차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빌딩 지하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십자가는 그냥 저희가 놔두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레스토랑을 차리고 이게 저의 지금 뭐라고 할까 short-term dream, long-term dream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short-term dream입니다. 여러분도 꼭 큰 꿈만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꿈만 이루고 해서 스텝 가도 충분히 여러분의 큰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끝에 가서는. 그래서 이건 지금 저의 작은 꿈은 아니죠. 돈이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큰 꿈입니다. 이게 저의 새로운 꿈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꿈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제 꿈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저런 아저씨를 보세요. 벌써 70이 가까인 사람이 146톤의 배를 새로 사셔가지고 그걸 갖고 또 가지고 노시겠다는 거예요. 남극에서. 네? 톰 아저씨는 5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영화 다큐멘터리 프로덕션 컴퍼니를 차렸고 벤 사우설도 젊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36살 그러니까 40이 가까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꿈은 계속 바뀌어도 돼요. 나의 관심이 계속 바뀌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 꿈의 사이즈는 작아지지 않아야 돼요. 계속 큰 꿈을 꾸면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나의 행복함을 누가 뭐라고 할까
누가 나의 내가 행복하다 안 하다라는 것을 심사위원 해줄 사람이 누군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깨달았더라고요. 아무도 아니고 엄마, 아빠, 가족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람, 그 결정을 내줄 사람은 바로 나예요. 근데 현재 나가 아니고 과거의 나, 8살짜리의 나, 8살짜리의 그 100% 꿈을 꾸던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앞에 앉아서 야 주원아 내가 지금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럼 그 8살짜리 아이가 내가 해주는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어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대답이 아니면 나는 행복한 삶,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약간 반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8살짜리한테 앞에 만나가지고 펭귄 이야기 조금 해주고, 뭐 고래 이야기 조금 해주고, 뭐 펭귄 사진 보여주고 하면 관심을 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로 땜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계속해서 나의 8살짜리 자신이 나의 지금 모습을 보고 멋있다,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앞길을 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